수진아, 문 좀 열어봐라. 내 아이 맞지? 아니에요. 당신과 상관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는 임신한 아내를 버렸습니다. 6년 후 무료 급식소에서 7살 쌍둥이와 마주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후회. 지금부터 그의 속죄가 시작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드라디오의 재밌고 흥미로운 최신 시니어 사연을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30층 브레인테크 대표이사실. 강민혁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하얗게 내리는 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9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10년 만에 직원 150명 규모의 인공지능 기업을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내년 봄이면 코스닥에 상장됩니다. 회사 가치는 3천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각종 경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빌 게이츠, 39세 자수성가, 신화, AI 의료 시장을 선점한 남자. 화려한 수식어들이었습니다. 민혁은 500만 원짜리 맞춤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찼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살았고 출퇴근은 벤틀리로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 2시에 구로구 무료급식소 방문 일정 있으십니다. 비서실장 김대리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이죠. 네, 5천만 원입니다. 언론사 3곳이 취재 나옵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말이면 의뢰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부도 하고 회사 이미지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였지요.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활동은 주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후 1시 30분 벤틀리가 판교를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혁은 태블릿으로 오후 미팅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력건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지요. 집중해야 했습니다. 차는 어느덧 구로구에 들어섰습니다.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상가들, 좁은 골목길, 허름한 건물들. 민혁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불과 30분 거리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따뜻한 밥상 무료급식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들, 찢어진 운동화를 신은 중년 남성들, 소돈때 묻은 가방을 든 여성들, 그리고 어린아이 몇몇도 보였습니다. 민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브레인테크 강민혁 대표님, 이쪽 좀 봐주세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민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습된 미소였습니다. 급식소 소장과 악수를 나누고 5천만 원짜리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민혁은 자신감 있고 당당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백 번 해온 일이었지요. 이제 빨리 끝내고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4시에 중요한 미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급식소 안쪽에서 나오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 색이 바랜 회색 패딩, 그리고 양손에 매달린 작은 손들. 민혁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6년 전 이혼한 아내였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천천히 클로즈업 됐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러지고 입술은 피기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갤러리 오프닝 파티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우아한 여자는 이제 에코백을 든 채 무료급식소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수진의 양옆에 서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낡은 패딩을 입고 손때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요. 남자아이는 민혁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수진의 얼굴에 민혁의 인매를 닮았습니다. 수진과 민혁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3초. 수진의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스친 낯선 사람을 보듯 그렇게 무표정하게 민혁을 지나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우리 쳐다봐요?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지요. 몰라. 가자. 수진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고 빠른 걸음으로 급식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얀 눈이 그들의 어깨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민혁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였지만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렸지요. 민혁은 급하게 급식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아이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하얀 눈만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만 바쁘게 움직였지요. 대표님, 4시 삼성전자 미팅이. 취소해. 네. 하지만 500억 건인데요.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고. 김 대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혁 대표가 일정을 취소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지요. 벤틀리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민혁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번호는 없었습니다. 6년 전에 이미 삭제했으니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설마 내 아이들인가? 왜 수지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무료급식소라니.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요. 민혁은
6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혼할 때 수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50억 원을 제시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헤어지자고만 했습니다. 민혁은 그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상장을 6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었지요.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었다니, 그것도 쌍둥이라니. 차는 어느덧 판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30층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자신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이룬 성공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혁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학 동창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유일하게 수진과 연락이 닿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요. 정민아, 나 민혁이야.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민은 민혁의 떨리는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뒤덮어가고 있었지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라면 그동안 자신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첫눈이 내리는 날, 강민혁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렸다는 걸요.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 130평,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민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오늘 본 그 장면만 맴돌았지요. 낡은 회색 패딩을 입은 수진, 양손에 매달린 쌍둥이, 무료급식소 입구, 그리고 차가운 눈빛. 새벽 5시, 민혁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리, 지금 통화 가능해? 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수진이라는 사람 찾아봐. 지금 어디 사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전 사모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리고 아이가 있는지도.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6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018년 3월이었습니다. 수진이 병원에 가자고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같이 가달라고 했었지요. 여보, 오늘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중요한 검사인데. 수진아, 오늘은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랑 화상회에 있어. 500억 투자 건의야. 혼자 다녀와. 괜찮을 거야. 제발, 이번만. 지금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잖아. 상장하고 나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뀐다고. 조금만 참아.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민혁은 그것도 다음 날 아침에 알았지요. 비서가 보고하기를 사모님이 지난 밤새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민혁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 수진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이혼해요. 미쳤어. 지금 상장 6개월 남았는데 이혼하자고?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 강남 아파트, 외제차, 명품.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줬잖아. 그게 아니라 수지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냥 이혼해요. 아무것도 안 받을게요. 그게 수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전 9시 김 대리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떨렸지요. 박수진 현황 조사 보고서. 현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빌라 지하 1층.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직업 성수동. 밀가루 향기. 베이커리 아르바이트. 주 6일 근무. 최저시급. 월급 약 170만 원. 자녀 쌍둥이. 맏매 강지훈. 강지아. 만 7세. 구로구. 초등학교 1학년. 방과 후 학교 미참여. 무료급식. 지원 대상. 가족 모친. 박영숙 64세.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입원. 2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병원비 연체 중 2,800만 원. 민혁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무료급식. 지원 대상. 병원비 2,800만 원 연체. 한때 자신과 함께 130평 펜트하우스에 살던 여자가 이제는 지하 15평에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 이 주소로 가자. 지금요? 오전 미팅이 취소하고 지금 당장. 오전 11시 구로구 낡은 빌라촌. 벤틀리는 좁은 골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입구에 차를 세우고 민혁은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좁고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요.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 1층이라는 낡은 문패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녹슨 우편함, 깨진 타일. 민혁은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혁이야. 잠깐만 얘기하자.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체인, 자물쇠가 걸린 채로 문틈 사이로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갈 길 가요. 수진아, 제발. 애들이. 내 애들 맞지?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혁은 문이 닫히지 않게 손으로 막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럼 왜 성이 강 씨야? 애들 성이 왜 나랑 같냐고? 우연이에요. 성은 우연이고 수진아, 이제 그만 가요. 당신 회사 주가 떨어질까봐 온 거면 필요 없어요. 우린 신경 안 쓰니까. 쾅.
문이 3개 닫혔습니다. 민혁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게 분명했지요. 수진아, 제발 문 좀 열어.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저 여기 사는 분 좀. 여자는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싼 코트, 명품 시계, 그리고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유, 그 불쌍한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혼자 애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양육비도 안 주는 아빠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양육비도 안 주는 아빠. 본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민혁은 그날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하루 종일 보고서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청담동 호텔 라운지로 갔습니다. 이정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혁아, 무슨 일이야? 너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민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를 봤어. 무료급식소에서. 뭐? 애들이 있었어. 쌍둥이. 7살쯤 되어 보이던데. 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아이들일 수도? 성이 강씨야. 강지훈, 강지아. 내 성이잖아.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수진이 연락처 알아. 작년에 우연히 마주쳤거든. 뭐? 왜 말 안 했어? 수진이가 부탁했어. 절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 아빠가 너 맞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어. 단호하게. 그럴 리 없어. 성이 같잖아. 나이도 맞고. 민혁아, 6년 전에 내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는 알고 있어. 무슨 소리야? 정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이혼할 때 임신 3개월이었대. 쌍둥이. 근데 내 어머니가 변호사를 보내서 낙태를 종용했다더라. 조용히 처리하면 돈을 주겠다고. 민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도망친 거야. 아이들을 지키려고? 너네 집안 힘이 무서워서. 그날 밤 민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6년 전에 수진한테 뭘 한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가 내게 뭐라고 했니? 애들이 있었어. 쌍둥이. 엄마 손주란 말이야. 민혁아, 그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낙태하라고 했어? 그때는 내가 회사 상장 앞두고 있었잖니.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가. 민혁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들을 지우려 했다니.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다시 구로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성수동 베이커리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일하는 곳이었지요. 밀가루 향기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골목 안쪽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민혁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전 9시 수진이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지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빵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은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를 샀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그것으로 점심을 때웠지요. 민혁은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때 자신과 함께 최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던 여자가 이제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야?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30평 펜트하우스, 고급 가구들, 비싼 그림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뒀던 작은 상자가 있었지요. 6년 전 이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끼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언가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했지요. 사진 뒤를 확인했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이혼하기 넉 달 전이었습니다. 민혁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자신은 실리콘밸리에서 500억 투자를 받아내고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임신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지요.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했지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매일 수진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아침에는 민혁이 오기 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저녁에는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지요. 마치 민혁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민혁은 회사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민혁은 좀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상장 준비는 뒤로 밀렸고 중요한 미팅들도 연기됐지요. 토요일 오후 3시 민혁은 구로구 햇살공원 놀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그네와 녹슨 미끄럼틀이 있는 작은 놀이터였지요. 보고서에 적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말 오후에 자주 방문하는 장소. 겨울 햇살이 약하게 비쳤습니다. 민혁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작한 담배였지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내가 먼저 그네 탈 거야. 아니야, 나야. 아이들이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아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학원 가방을 메고 서로 장난치며 웃고 있었지요. 민혁은 급하게 담배를 껐습니다.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민혁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지훈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지아도 민혁을 바라봤지요. 안녕. 민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해요? 급식소 아저씨 맞죠? 응, 그냥 산책하러 왔어. 지훈이가 민혁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지아도 따라왔지요. 두 아이는 겁 없이 민혁을 대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강민혁이야. 우와, 저랑 성이 같아요. 저는 강지훈이에요. 민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너희 둘 다 강씨구나. 네, 근데 아저씨는 왜 여기 와요? 여기 동네 사람 아니잖아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냥 너희가 보고 싶어서. 말이 나온 뒤에야 민혁은 깨달았습니다. 너무 솔직했다는 걸. 우리를요? 지훈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우리 아저씨 아는 사이도 아닌데. 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냥 너희가 착해 보여서. 우리 착해요. 엄마가 그러는데 착하면 복 받는데요.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매까지. 지아는 수진의 얼굴에 민혁의 미소를 닮았지요. 아저씨, 우리 아빠 아세요? 지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네, 우리 아빠. 어디 계신지 아시나 해서요. 왜 그런 걸 물어?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신대요. 하늘나라는 아니고 아주 먼 곳에 계신대요. 민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보고 싶어 하는데 못 온대요. 지훈이가 덧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지요.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운동회 때도 학예회 때도 민수 아빠는 항상 오는데. 지훈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었지요.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를 안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아! 지아야! 멀리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베이커리 유니폼을 입은 채였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민혁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에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지요. 왜 또 왔어요? 애들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그냥 인사했어. 애들이 먼저 와서. 애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수진아, 나는 그냥. 제발 좀 우리 앞에서 사라져요. 6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6년 전에 제가 병원 가자고 몇 번이나 애원했는데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안 오셨잖아요. 회의가 더 중요하니까.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지아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가자. 집에 가자. 수진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민혁이 불렀습니다. 수진이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냥 사라져요. 수진과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민혁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멀리서
지아가 뒤돌아봤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지요. 민혁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재활의학과 6층, 박영숙의 병실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지요. 들어오세요. 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더니 민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민혁 씨.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박영숙은 한참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지요. 왜 이제 왔어요? 죄송합니다. 늦게 찾아뵈어서. 앉으세요. 민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들 봤어요? 박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지훈이랑 지아, 봤습니다. 닮았죠? 민혁 씨를. 네. 그 애들이 민혁 씨 아이들 맞아요. 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확인을 받은 거였지요.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수진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민혁 씨 어머니가 끔찍한 말을 했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돈을 주겠다고.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숨은 거예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당신네 집안에서 뺏어갈까 봐 두려워했어요. 어머님,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조산 위염으로 2달을 누워 지냈어요. 그때마다 혼자였어요.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산할 때도 혼자였어요. 수술실 들어가면서도 민혁 씨를 기다렸대요. 혹시나 해서. 하지만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날 민혁 씨는 회사 상장 축하 파티하고 있었죠.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수진이는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곧 떠날 것 같아요. 그 후엔 수진이랑 애들만 남겠죠. 부탁해요. 제가 없어도 저 아이들 지켜주세요. 어머님, 그런 말씀.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는데 벌써 8개월째예요. 손주들 얼굴 보려고 버텼어요. 박영숙은 책상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앨범 있어요. 꺼내봐요. 민혁이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갓 태어난 쌍둥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훈이, 이게 지아예요. 다음 장, 배길 사진, 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모든 사진에 수진만 있었습니다. 아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요. 이건 작년 운동회 사진이에요. 지훈이가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사진 속 지훈이는 메달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 옆에는 아빠가 있는데 지훈이 옆에는 수진만 있었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앨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민혁 씨, 네. 늦었어도 괜찮아요.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박영숙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요. 수진이는 민혁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도 나쁘게 말한 적 없어요.
그저 멀리 있다고만 했죠. 감사합니다. 꼭 책임지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민혁은 주차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9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지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혁은 서재로 갔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지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써도 부족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말로 채울 수 있을까요? 민혁은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절당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새벽녘, 민혁은 무료급식소 김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봉사하고 싶습니다. 매주 토요일 갈 수 있을까요? 민혁 씨, 네.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법을. 전화 너머로 김순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오세요. 앞치마 준비해 놓을게요.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지요. 토요일 새벽 6시 30분. 민혁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 드레스룸에서 옷을 골랐지요. 명품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민혁은 가장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9년 인생에서 이렇게 평범한 차림은 처음이었지요. 이제 시작이야. 오전 7시 구로구 무료급식소. 김순자 할머니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거 입어. 할머니가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민혁은 앞치마를 받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거였지요. 오늘은 쌀 나르는 것부터 해. 힘들어도 참아야 해. 네. 할머니, 창고로 갔습니다. 20kg짜리 쌀 포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혁은 포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요. 숨이 찼습니다. 천천히 해. 다칠라. 할머니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포대, 2포대,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헬스장에서 운동했지만 이런 노동은 처음이었지요. 오전 9시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민혁은 배식대 뒤에 섰습니다. 밥을 푸는 일을 맡았지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왔습니다. 민혁은 정성스럽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인사에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11시쯤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진은 민혁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줄을 선 상태였지요.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저씨! 지훈이가 민혁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아도 반갑게 웃었지요. 안녕. 민혁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차례가 되자 민혁은 아이들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았습니다.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봉사하러 왔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매주 오실 거예요? 네. 토요일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갔지요. 하지만 민혁은 봤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를. 그렇게 첫 번째 토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 민혁은 새벽 6시에 도착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보다 먼저 왔지요. 일찍 왔네. 배울 게 많아서요. 민혁은 이번에는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빨개졌지만 참았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지훈이가 손을 흔들었지요. 아저씨 또 왔어요. 응. 약속했잖아. 배식이 끝나고 민혁은 아이들이 앉은 테이블 근처를 청소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지요. 세 번째 토요일. 비가 왔습니다. 민혁은 그래도 왔습니다. 흠뻑 젖은 채로. 우산도 안 가져왔어? 할머니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급해서요. 배식 중에 수진이 민혁을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민혁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네 번째 토요일. 민혁은 편의점에서 우산 3개를 샀습니다. 파란색 하나, 분홍색 하나, 검은색 하나. 새벽에 수진의 집 앞에 놓고 왔지요. 메모도 없이 그냥 우산만. 다음 날 지아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어제 누가 우산 놓고 갔어요. 신기하죠? 그래? 다행이네. 비 올 때 쓰면 되겠다.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어느덧 급식소의 일원이 됐습니다. 배식, 설거지, 청소, 무엇이든 했지요. 회사 일은 평일에 몰아서 처리했습니다. 토요일만큼은 급식소를 위해 비워뒀습니다. 수진의 태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엔 짧은 인사, 그리고 이제는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지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정말요? 대단한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빠 그림 그렸다는데 뒷모습만.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언젠가 얼굴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느 토요일 큰 눈이 왔습니다. 급식소에 오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은 왔지요. 눈을 뒤집어 쓴 채로. 우산이 소용없네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한 국 드세요. 몸 녹이고 가세요. 민혁이 김치찌개를 더 퍼주었습니다. 식사 후 지훈이가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힘들어요.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지훈아,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어요? 민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다니.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될 거야. 그날 오후 민혁은 병원에 갔습니다. 원무과에서 박영숙의 병원비 전액을 납부했지요. 익명으로 영수증에는 선한 이웃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석
달째가 됐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민혁은 급식소에서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치킨과 케이크를 직접 샀지요.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와, 치킨이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지훈이와 지아도 눈을 반짝였지요. 아저씨가 사온 거예요? 응. 크리스마스니까? 고마워요. 아이들의 순수한 감사에 민혁은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전화가 온 거였지요. 여보세요? 민혁 씨, 엄마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위독하다고. 민혁은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수진이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겁먹은 표정이었지요. 민혁이 다가가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비 어떻게 해요? 수술해야 하는데. 제가 낼게요. 뭐라고요? 제가 다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까지? 제 어머님이기도 하니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니까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영숙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제가 너무 매몰차게 대한 건 아닌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 씨, 네. 우리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민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민혁 씨가 변하는 걸 봤어요.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급식소에 오는 거, 아이들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거, 그리고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비까지. 고마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원무과에서 말해줬어요. 선한 이유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누군지 알았어요. 민혁은 수진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이르니까요. 천천히 갈게요. 수진 씨가 준비될 때까지. 고마워요.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지훈이가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세 사람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숙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요. 수진아, 민혁 씨, 네. 어머님. 고마워요. 손주들 부탁해요. 네. 꼭 지킬게요. 박영숙이 민혁과 수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지요. 이제 조금 안심이 되네요. 병원을 나오는 길,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지요. 민혁 씨, 네. 다음 주 일요일에 아이들이랑 같이 밥 먹을래요? 민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제안하다니. 정말요? 네. 아이들이 원해요. 아저씨랑 같이 밥 먹고 싶다고. 좋아요. 언제든지. 그럼 일요일 저녁 6시에 구로구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민혁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석 달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민혁에게는 다른 의미였지요. 진짜 행복은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닫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일요일 저녁 6시 구로구 패밀리 레스토랑 앞. 민혁은 30분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 2개를 들고 있었지요. 지훈이와 지아를 위한 책이었습니다. 로봇 백과사전과 그림 도구 세트. 손이 떨렸습니다. 39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6시 5분 수진과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지훈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지아도 뒤따라왔지요. 안녕. 기다렸어? 아니요. 우리가 늦었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곱게 넘겼지요. 6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가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4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지요. 이거 너희 줄 선물이야. 민혁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지훈이가 먼저 열었습니다. 우와, 로봇 책이다. 저 로봇 좋아하는데. 지아도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림 도구예요. 고마워요, 아저씨. 천만에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아이들은 돈가스와 스파게티를 골랐지요. 수지는 가장 저렴한 샐러드를 시켰습니다. 수진 씨도 편하게 시켜요. 괜찮아요. 전 이거면 돼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민혁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포크를 들었지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갚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마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정말 아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혁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지훈아, 지아야. 민혁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아빠야.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아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지요.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미안해. 늦게 찾아와서.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아도 울기 시작했지요. 왜 이제 오셨어요? 아빠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리고 너무 바보였어.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 민혁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왔어. 늦었지만 지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혁에게 달려왔습니다. 민혁을 꽉 안았지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지아도 달려와 민혁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지요. 수진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3월의 저녁이었지요. 엄마, 아빠랑 집에 같이 가요. 지아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세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민혁에게는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혁이 앉자 아이들이 양옆에 붙었지요. 아빠, 이제 매일 올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민혁이 수진을 봤습니다. 천천히 하자. 아빠랑 엄마가 준비될 때까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날 수 있어. 약속해. 정말요? 응. 주말마다 만나자.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녁 9시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요. 늦었으니까. 네.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따라왔지요. 아빠, 또 와요. 꼭요. 그럼 토요일에 또 보자. 약속. 지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지요. 약속.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함께 밥 먹고 산책을 했지요. 수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5월 어느 토요일 민혁은 수진과 아이들을 한강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전거를 준비해 왔지요. 파란색 자전거와 분홍색 자전거. 우와, 자전거다. 아이들이 신나서 뛰었습니다. 이거 우리 거예요? 응. 생일 선물이야. 조금 늦었지만 고마워요, 아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뒤에서 잡아줬지요.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잡고 있어. 놓지 마요. 안 놓아. 걱정 마. 천천히, 천천히 아이들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수진이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민혁이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네. 고마워요. 기회를 줘서. 천만에요. 민혁 씨가 변한 걸 봤으니까요. 아직도 화나 있어요? 수진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는 많이 풀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민혁 씨가 노력하는 걸 보니까. 미안해요. 6년이라는 시간 돌려줄 수가 없어서.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앞만 보려고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민혁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천천히요. 아직은 무서워요. 또 다칠까봐. 안 다치게 할게요. 약속해요. 믿어볼게요. 두 사람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와 지아가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지요. 저 아이들 때문에라도 잘해야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꼭 그럴게요. 6월 21일 지훈이와
지아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민혁은 반지하 집에서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풍선을 불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음식을 차렸지요. 오후 5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먼저 왔습니다. 박영숙도 휠체어를 타고 왔지요. 그리고 민혁의 부모님도 왔습니다. 어머니는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보자 표정이 풀렸지요. 할머니예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수진 씨, 미안해요. 6년 전에 내가.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켰지요.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소원을 빌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민혁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4사람만 남았지요. 아빠,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지훈이가 민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될까? 민혁이 수진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주무세요. 고마워요. 그날 밤 4사람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아이들은 가운데, 민혁과 수진은 양옆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아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민혁과 수진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민혁과 수진은 천장을 바라봤지요. 민혁 씨, 네. 고마워요. 돌아와 줘서. 나도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말고요. 꼭 그럴 거예요.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민혁도 웃었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6개월 후 수진과 아이들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혁이 도운 거였지요. 햇볕이 잘 드는 2층 아파트였습니다. 지훈이는 축구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미술 학원에 다녔지요. 민혁은 여전히 매주 토요일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했습니다. 이제는 수진과 아이들도 함께 했지요. 어느 일요일 오후 4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아빠, 나중에 뭐 될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축구 선수 될 거예요. 손흥민처럼. 좋아. 아빠가 응원할게.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멋진 그림 많이 그려. 아빠는요? 아빠는 민혁이 수진을 봤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게 아빠의 꿈이야. 이미 좋은 아빠인데요.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4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함께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 자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있었지만 외로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조심스러웠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민혁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민혁을 봤지요.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와 지아가 앞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아빠, 엄마, 빨리 와요. 민혁과 수진이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후회가 두 번째 기회의 시작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